그게 뭔데 그래? 크림빵인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빵이 다 같은 빵이지. 그나저나 빵이 왜 이렇게 비싸? 3,000원이나 해. 김밥보다 비싸네. 그런 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 3,000원짜리 냅두고 왜 4,000원짜리를 사는 거야, 당신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비싸지. 옥수수 싸 터진 거 조금 넣고 1,000원을 더 받아? 여보, 당신은 왜 꼭 비싼 걸 사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1,000원이 땅 파면 나와? 3,000원도 비싼데 꼭 4,000원, 5,000원짜리를 고르지. 애들 좋아하는 게 옥수수 크림빵이니까 그렇죠. 아, 그 옆에 거 사? 아니면 그냥 가고. 아무튼간 돈 쓰는 귀신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조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빵 쪼가리 하나에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몇천 원짜리 먹고 싶은 빵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조 씨는 그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편은 조 씨가 돈을 쓰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없이 살아서 돈 쓸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바깥에서는 잘만 쓰면서 꼭 가족들에게만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도 용돈 한 번 시원하게 받아본 적이 없었죠. 조 씨도 그만큼 남편 뒷바라지했으면 이제는 좀 쓰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사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렇게는 살았으면 했습니다. 번 돈을 전부 싸질머지고 죽을 것이 아니면 말이죠.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했습니다. 사치스럽게 펑펑 쓰다가 패가망신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랐죠. 조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두 딸은 모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집에서 나가서 딸들만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둘이 같이 살면 돈 얼마 안 든다니까요. 월세도 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은? 땅 파면 나오냐? 남편은 딸들이 나가서 사는 걸 반대했습니다. 보증금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큰딸의 직장이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였고 둘째 딸은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직장이 4, 50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집을 구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애들 힘들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요?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남들 자는 시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늘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일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힘들다는 딸들이었죠. 근데 조 씨의 말을 듣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보증금 낼 돈으로 저금하면 이자라도 나오지. 그리고 사기도 많고 말이야. 나가서 살면 식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건 애들 돈으로 하는 거죠. 돈 버는데 그러면 보증금도 지네 돈으로 하라고 해. 그러면 나도 안 말려. 조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남편은 따로 살 딸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돈 때문에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용돈 달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던 아빠였으니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돈도 안 주셔도 돼요. 나가서 살게요. 그런 남편을 딸들도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조 씨라도 보증금을 빌려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알게 되는 날엔 온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걱정이었죠. 엄마, 걱정 마. 요즘 청년 대출 그런 거 엄청 많어. 100% 대출해주는 것도 있고, 어머, 정말? 딸들이 이미 많이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돈 달라고 하질 않으니 남편은 그런 딸들을 전혀 붙잡지 않았죠. 입이 2개 줄어서 다행이네. 남편이 우편으로 온 카드 사용 내역서를 정독하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돈에 이렇게 예민한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느냐?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에 힘들게 산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 씨와 결혼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경제 사정이 확 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돼서 돈은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3, 4천만 원은 꾸준히 들어오는 일이었죠. 워낙에 없이 살아서 아끼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가족에게 말이죠. 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공치고 올게. 그래요? 그럼 나 혼자 밥 먹어야겠네. 요리하기 귀찮은데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아, 당신은 집에서 돈 쓸 궁리밖에 안 하지?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뭘. 몇 천 원 우습게 보지 마. 어? 남편의 말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무척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모르지만 비쌀 게 뻔한 골프옷, 어깨에 맨 가방. 물론 사업 때문에 깔끔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바깥에 가면 친구를 만나도 밥값 20만 원, 30만 원은 우습게 결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8천 원에 이런 얘기를 듣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된 데에는 조 씨 덕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맞벌이를 했고 사업이 잘 된 뒤로도 종종 돕기도 하고 아이들 양육이나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꼭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돈은 벌 줄 모르면서 쓸 줄만 아는 빈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빈정이 상하곤 했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지 말고 차라리 짜파게티 하나 사다가 끓여 먹어. 입맛 없으면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던가. 남편은 외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분 나빠서라도 꼭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10마디, 100마디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안 먹고 안 듣는 게 나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간이 많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직원들만으로 일 처리가 됐고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적인 만남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많았죠.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 민지랑 같이 와? 아니, 민지는 약속 있다고 그래서 나만. 그래. 알았어. 조 씨는 모처럼 큰딸이 온다고 해서 들떴습니다. 조 씨는 남편과는 달리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딸이 와서 반가웠습니다. 남편은 같이 산책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어디가? 금요일 저녁에 조 씨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남편의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장 보러 가요. 내일 민지 오잖아요.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 도대체 조 씨가 쓸데없는 걸 산 적이 언제 있다고 꼭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장 본 것도 대부분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잠깐만. 같이 가. 그런데 남편이 자신도 뭘 살게 있다며 일어났습니다. 조 씨는 인상이 써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면 불편했습니다.
봐. 여기 2,900원짜리가 있는데 3,900원짜리를 집네. 조 씨가 주스를 고르는데 남편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건 맛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오렌지인데 왜 맛이 없어? 눈 감고 먹으면 구분도 못하면서 꼭 비싼 거 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다 허영이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도 않는 주스를 카트에 넣길래 조 씨는 도로 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3,900원짜리를 집으려니까 남편이 눈을 세모꼴로 떴습니다. 이것 봐. 아낄 줄도 모르고 고집만 세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지랑 민지도 똑같잖아. 두 딸이 언급되자 조 씨는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딸들 같은 애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하나 산 적이 없었고, 아빠가 돈을 잘 벌어도 덕도 못 보고 컸는데 말이죠. 조 씨는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주스는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러니까 조 씨는 남편과 장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고 늘 시간에 쫓겨야 했으니 말이죠. 다 샀어? 얼른 가. 아직 다 안 샀어요. 근데 면도기 어디 있지? 조 씨를 재촉하던 남편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세상 느긋했습니다. 조 씨가 마트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면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면도기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영 느낌이 안 좋아. 비싼 거 사지 않았나? 제일 좋은 건 아니었지. 그러면서 남편은 걸려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면도기를 골랐습니다. 집에 비슷한 게 10개는 굴러다니는 것 같았죠. 만약에 조 씨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릴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참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한 것 같았죠. 조 씨가 속으로 혀를 차며 뒤를 돌았는데 마침 샴푸가 보였습니다. 샴푸만 사면 오늘 장 볼 것이 끝이었습니다. 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24,000원짜리 샴푸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새 자꾸 머리가 빠져서 정수리가 휑한데 탈모 샴푸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베스트라는 글자가 적힌 걸 보니 인기가 많은 제품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샴푸를 쓴다고? 당신 머리는 뭐 실크로 돼 있어? 그런데 남편이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나 머리 빠져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맨날 싸구려만 쓰니까 머릿결도 안 좋고 더 머리가 많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샴푸로 탈모를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다 상술이야. 세상에 머리 안 빠지게 하는 샴푸가 어디 있어? 그랬으면 떼부자 됐지. 그 옆에 거 사, 그냥? 남편은 옆에 있는 1+1 12,900원짜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 조 씨가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거 한번 써볼래요? 거 참. 돈 벌면 뭐해? 허튼데 뿌리는데. 당신은 나 대머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발값이 더 들어. 조 씨가 우기자 정말로 남편은 진지하게 가발에 대해서 생각하는 듯 잠시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등을 돌려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건 사도 좋다는 뜻이었죠. 샴푸 하나 마음대로 사기 힘들다니. 이 나이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들렸다 가요. 마트 바로 옆에 큰 빵집이 있었는데 딸들이 좋아하는 빵을 팔았습니다. 내일 큰딸이 온다고 하니까 2억에 사둘 생각이었습니다. 체인점이 아니라서 이곳에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 빵집에 사람이 많았고
사람들이 다들 사가는 빵이 있었습니다. 크림빵인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빵이 다 같은 빵이지. 그나저나 빵이 왜 이렇게 비싸? 3,000원이나 해? 김밥보다 비싸네. 그런 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의 큰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손님과 빵을 진열하고 있던 직원이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빵을 만들어요? 민망해진 조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조 씨가 기본 크림빵 옆에 있던 옥수수 크림빵을 집어들자 남편이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옆에 3,000원짜리 냅두고 왜 4,000원짜리를 사는 거야, 당신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비싸지. 옥수수 싸 터진 거 조금 넣고 1,000원을 더 받아? 여보, 당신은 왜 꼭 비싼 걸 사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1,000원이 땅 파면 나와? 3,000원도 비싼데 꼭 4,000원, 5,000원짜리를 고르지. 예지가 좋아하는 게 옥수수 크림빵이니까 그렇죠. 아, 그 옆에 거 사? 아니면 그냥 가고. 아무튼 돈 쓰는 귀신이야. 오늘처럼 남편이 꼴 보기 싫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조 씨가 1,000원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1,000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이렇게 망신 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000원 아끼고 아내 기분을 10만 원어치는 나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속이 후련한지 몰랐습니다. 빵집에서 시끄럽게 굴어놓고 차마 아무것도 안 사고 갈 수는 없어서 3,000원짜리 크림빵을 2개 골랐습니다. 그러고서 얼른 계산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빵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뭘? 남편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내가 뭘? 당신은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당신이 너무 아낄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뭐 지금 명품 가방 사러 왔어요? 장 볼 때도 그렇고 나는 빵도 제일 싼 걸로만 사야 해? 그러면 그 옆에 거 사지 그랬어. 옥수수인가 뭔가? 이런 태도가 조 씨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이 돈 쓰는 거 아깝대? 꼭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든다니까. 그냥 좀 사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러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해서 면도기도 집에 10개는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조 씨가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참겠지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서운한지 몰랐습니다. 조 씨도 빵은 싼 거 사면 됐고, 아니 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조 씨가 얹혀 살면서 먹을 거나 축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20년 넘게 내조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면 남들한테 밥 살 돈으로 맘껏 쓰라고 아내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왜 남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인지 몰랐죠.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 씨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왔을 때는 남편은 일찌감치 외출해서 얼굴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했죠. 조 씨는 밥도 차려만 주고 조 씨는 나중에 따로 먹었습니다. 같이 얼굴 보며 먹기가 거북했죠. 오랜만에 조 씨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도 성가셨는지 며칠 뒤에 사과를 해왔습니다. 아, 내가 미안해. 자,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옥수수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인 것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먹어. 그게 맛있다며. 나름의 화해 제안이었는데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 사과를 안 받아주게 되면 2차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조 씨가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자존심 꺾어서 사과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여자가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그때는 최초의 원인이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알았어요. 결국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몹쓸 남자는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없이 살아서 그렇다기엔 이 씨 산 기간이 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갈 때쯤이었습니다. 나 잠바 하나 새로 사야 돼. 담배 때문에 구멍이 났다면서 남편이 옷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입으면 그러니까 2개 정도는 사두게. 조 씨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요? 깔끔해 보이는 남색 패딩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3번 거절을 당하자 이럴 거면 뭐하러 데리고 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눈을 옆으로 돌리니까 여성복이 보였습니다. 조 씨도 외투를 산 지가 몇 년 된 것 같았습니다. 코트 하나와 패딩 하나가 있는데 특히 패딩이 낡아서 하나 새로 장만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말이죠. 여보, 이건 어때요? 여자 거 아니야? 남편이 무심하게 대꾸하더니 다시 자신의 옷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조 씨는 재차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거 말고 내 거? 나도 외투 하나 살려고. 그러자 남편이 다시 한번 조 씨를 돌아보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외투가 뭐가 필요해? 나 잠바 하나밖에 없잖아. 나도 하나 사게. 날씨 추워지면은 잠바 필요하지 않을까? 당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무슨 잠바?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조 씨는 외투를 살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만 열심히 고르고 있는 남편. 내가 돈을 안 벌어서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없을 때 혼자 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조 씨가 생활비로 쓰는 카드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 씨의 카드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남편에게 받아서 써야 하니까 몰래 살 수도 없었습니다. 패딩을 사서 옷장 속에 숨기고 다닐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뭘 사던지 간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요즘 들어서 자꾸만 휴대폰으로 50대 여성 직업을 검색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남편 옷만 샀고 조 씨도 아무것도 안 사주긴 그랬는지 목도리 하나를 사줬습니다. 추우면 그거라도 두르고 다니라면서 말이죠. 잘 하지도 않는 목도리를 자기 마음 편하자고 사버리는 남편이 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쫌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죠. 공인중개사 시험? 그거 어렵지 않나? 어느 날 조 씨가 큰딸과 통화를 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5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안 가린다면 많겠지만 그래도 당장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사무실을 차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없고 그런데 엄마도 이제 일 좀 해볼까 하고. 학원 일 2년은 다녀야 할걸? 그러니까 다니면 되지. 뭐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강의 들어도 되고.
뭐든 하면 좋긴 하지. 딸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긴 하니까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생각 안 하고 하면 그래도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여보, 나 공인중개사 공부 좀 해보려고요.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 거 왜 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자격증 따면 나중에 일도 할 수 있고, 일은 무슨 일? 내가 벌어오는데.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애들도 컸는데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죠. 참나. 알아서 해. 근데 그거 학원 다녀야 해요. 알아서 하라던 남편은 학원이라는 말에 했던 말을 번복했습니다. 무슨 학원까지 다녀? 집에서 책 보면 되지. 얼만데? 1년은 다녀야 되니까 몇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돈 주고 학원 다니는 나이 든 여자들이 있어. 영애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학원 가면 내 나이 또래가 제일 많다던데요. 물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설득하려면 이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냥 책 몇 권 사다가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붙어요? 강의를 들어야 붙지. 그게 다 핑계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늦게 붙는 거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인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부동산 폐업률까지 어디서 찾아와서 조 씨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 전부 다 쓸모가 없다는 소리야. 돈 들여서 어렵겠다면 뭐해? 사무실 차리면 다 망한다는데. 망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조 씨도 억울하게 대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민지랑 내가 돈 모아서 엄마 학원비 내줄게. 그런 엄마가 오죽 안쓰러웠으면 딸들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속상하긴 해도 딸들한테 학원비를 내달라고 하기엔 미안했습니다. 방 얻을 때 보증금 한 푼 안 보탰으니 말이죠. 엄마도 할 말은 하고 살아, 좀. 그런 조 씨가 답했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조 씨라고 할 말 안 하고 살고 싶어서 이럴까요? 조 씨도 남편과 몇 번이나 싸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해놓고는 또 그랬습니다. 당신 친구들 만난다면서 당신이 밥값 낸 거야?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결제하기가 무섭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 씨가 혹시 통화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친구가 사서 이번에는 내가 살 차례예요. 그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먹었길래 5만 원이 넘게 나왔어? 그냥 평범한 거 먹었어요. 인원이 넷인데 5만 원이 안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술도 안 마시고 밥만 먹고 카페로 갈 예정이라 덜 나왔습니다. 지난번 결제했던 친구는 1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커피도 조 씨가 사야겠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 반응을 보니까 현금으로 결제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 넌 남편 돈 잘 번다면서. 좋은 가방 좀 들고 다녀.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조 씨의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생 때 쓰던 것이었는데 무난해 보여서 조 씨가 종종 들고 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 웃는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영애 남편 돈 잘 벌지. 사업 엄청 잘 되지? 좋겠다. 부러워. 우리 남편 금방 퇴직할 텐데 나는 무서워 죽겠어. 퇴직 나이 늘어난다던데. 한 일은 살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영애는 좋겠네. 돈 걱정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보면 엄청 짠순이라서 집에 금덩이 모아두고 있을지도 몰라. 버는 것에 비해서 좀처럼 쓰질 않으니 조 씨의 친구들은 조 씨가 돈을 끌어안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 번다는 돈을 조 씨는 좀처럼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친구들이 알 리가 없었죠. 내가 영애 얘였으면 맨날 여행 다니면서 인생 즐길 거야. 재미없게 살지 말어. 돈 뒀다가 뭐해? 인생 한 번뿐인데. 그 말에 조 씨는 조금 머리가 띵했습니다. 별거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나이는 들고 있었고 한 번뿐인 인생이 점점 끝자락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근데 조 씨는 빵값 3, 4천 원에 손을 떨어야 했고 짜장면도 눈치를 보며 먹었죠. 머리가 빠져도 싸구려 샴푸를 쓰고 예쁜 옷도 남편 눈치 보고 사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예쁜 옷 입고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재밌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아껴가며 살다가 나중에 쓰면서 살자고 하면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돼야 편하게 돈을 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60 넘어서? 70 넘어서? 그때 가서 몸이 아프면 그걸로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조 씨의 결혼 기념일에 딸들이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행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들뜨게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비행기 값과 호텔까지 예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했죠. 아빠, 엄마랑 재밌게 놀다 오세요. 고마워. 조 씨는 정말로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주도로 말이죠. 이번 여행이 좋다면 다음에는 해외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나 목마른데 커피 한 잔 마실까요? 공항에서 카페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커피야? 공항에서 파는 건 물도 비싸다고. 이따가 비행기 타서 승무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래. 여행하면서까지 그래야겠어요? 돈 쓰러 여행해? 그러는 남편은 비행기가 지연되고 40분을 기다리게 되자 자기도 목이 말랐는지 금세 커피를 사왔습니다. 2잔 사오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가 먹고 싶은 건 무시해도 되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건 돈이 안 아까운 듯 했죠. 남편은 여행 첫날부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공짜니까 왔는데 자기는 재미가 없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뒤쪽 멀리 섬이 보이는 바닷가였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려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나 사진 찍는 거 싫어. 결혼 기념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신 싫으면 나라도 한 장 찍어줘. 촌스럽게 진짜 왜 이래?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서 대충 찰칵하고 마는 남편. 남에게 찍어달라고 그래도 예의상 2-3장은 찍어줄 텐데 내 남편이지만 참 무정하다 싶었습니다. 아, 빨리 가. 그러면서 혼자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하나 살까? 주황색 띠가 둘러져 있는 모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리본이 있어서 여성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딱 보아도 여행 온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죠. 아,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사? 당신은 하여간 쓸데없는 거에 돈 쓰는 거 좋아하지. 남편의 말에 조 씨의 얼굴에도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자고 하면 돈 아깝다. 도대체 여행을 뭐하러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와서는 어쨌거나 돈을 안 쓸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조 씨에게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춥다. 얼른 가자. 조 씨는 꼭 남편과 따로 여행을 온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인 것은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여길 들어가야겠느냐? 이걸 봐야겠냐? 짜증을 얼마나 내던지. 둘째 날부터는 조 씨도 여행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 아, 당신이 들고 찍어. 내가 당신 사진 기사야? 같이 찍는 것도 싫다. 찍어주는 것도 싫다. 조 씨가 남편이 서 있는 사진을 찍어도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조 씨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게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나중에라도 해외여행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평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옷이라도 좀 예쁘게 걸치고 나와야 사진을 찍어주지. 그게 뭐야? 후줄근하니. 마치 자신이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 이유가 조 씨 탓인 양 말하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희한한데 돈 쓰지 말고 잠바나 좀 사입지. 그 외투를 못 사게 했던 게 자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뭐든 그랬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깊게 생각하고 조 씨의 목을 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서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없이 조 씨에게만 인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없이 살아서 아껴서 다 같이 잘 살려고 그런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 조 씨가 갈치조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갈치 사 먹는 건 다 바가지라고 혀를 차더니 남편은 점심엔 회를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회였습니다. 조 씨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회는 그런 바가지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거절당했을 때부터 조 씨가 별말이 없다는 것도 남편의 관심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아까부터 속이 좀 안 좋네. 체한 것 같다며 남편이 배를 문질렀습니다. 회는 절반보다 더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것 좀 싸달라고 해. 회를? 나 저녁에는 뭐 부드러운 건 먹어야겠어. 호텔에서. 당신은 이거 싸가서 저녁에 먹어. 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회를 호텔까지 포장해 가서 모처럼 온 제주도 여행에서 저녁으로 먹으라니. 남편이 덕지덕지 묻혀놓은 초장에 남은 회는 불그스름했습니다. 나 안 먹어요, 회. 이따가 밤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뭐? 나 속이 안 좋다니까. 당신은 호텔에서 죽 먹어요. 나는 나가서 흑돼지 먹고 올 거니까.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같이 여행 와서 따로 나가서 먹겠다고? 같이 여행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밥 한 끼 따로 못 먹어요? 뭐?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이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 씨도 그 소리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남은 일정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요. 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따라 일어났죠. 또 뭐 때문에 꽁해가지고 그래? 참 남편이랑 대화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조 씨의 탓 같았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호텔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조 씨가 화났다는 사실도 까먹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거 챙겨. 이게 뭐예요? 침대 위로 남편이 무언가 던졌습니다. 여기서 주는 샴푸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 챙겨. 그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해. 그걸 왜 조 씨 보고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향도 좋지 않았고 굳이 집까지 가져가는 것도 추잡스러운 것 같았죠. 호텔에서 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샴푸 살 돈 굳잖아. 꼭 조 씨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자신은 왜 안 쓰고 조 씨 보고 챙기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 이거 안 써요. 조 씨가 무뚝뚝하게 말하자 남편이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아낄 줄을 몰라. 남들은 호텔 수건까지 훔쳐간다는데. 내가 도둑이야? 당신 나 안 만났으면 밥도 굶고 다녔겠어.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경제관념이 좋아서 나중에 죽으면 그 돈 다 사위들 나눠줄 거지? 뭐,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이 눈썹을 찌푸리고 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그 돈 안 쓰고 끌어안고 죽을 거잖아.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상속세로 국가가 떼가고 나머지는 예지랑 민지한테 갈 건데? 그러면 두 사위가 편하게 당신이 번 돈 쓰면서 잘 살겠네.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사위 며느리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은 잘 안 할 테니 말이죠. 딸들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조 씨의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0대 중반이면 아파도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 돈을 왜 사위를 줘? 아, 당신은 나한테만 아끼지? 무슨 말이야? 당신은 쓸 거 다 쓰면서 내가 카드 한번 긁으면 그거 캡처까지 해서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야? 1,000원 더 비싸다고 옥수수든 빵도 못 먹게 하고 옷은 자기만 사고 또 그 소리야? 애들한테도 인색하잖아요.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거친 언사의 남편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번 돈이잖아. 당신이 벌었다고 다 당신 거야? 당신이 가장이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일하는 동안 나는 놀았어요? 애들 다 키우고 집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게 하려고 나도 한평생 다 보냈어. 차라리 월급을 줘. 맘 편히 돈 좀 써보게. 이 여자가 오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조 씨가 독하게 따지자 남편이 오히려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여자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혼해서 재산 나누면 당신이 그 돈 다 온전히 가져갈 줄 알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날 막대하는 거야? 누가 막대했다고 그래? 남들은 부자 남편 있다고 다 부러워할걸.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은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조 씨의 말에 남편은 충격이라도 받은 듯 했습니다. 하루 남은 여행은 마치고 가고 싶으니까 따로 해요. 나는 다른 호텔 잡아서 잘게. 그니까 그 돈도 내 돈이라고. 당신이 호텔 잡아서 아무렇게나 결제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 그래요?
그러면 누구 덕이 얼마나 있는 건지 돌아가서 변호사 통해서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남편이 눈을 부릅떴고 조 씨는 얼른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로 왔죠. 어느 호텔에 있다는 것도 알리기 싫어서 조 씨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조 씨는 마음 편히 푹 자고 다음날 호텔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에는 불이 났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해야 하기에 전원을 끌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그새 딸에게 연락을 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던데. 네 아빠가 걱정할 사람이야? 열받아서 그렇지. 결혼기념일인데 왜 싸워? 네 아빠랑 여행이 되겠어? 돌아가면 확 이혼해 버릴 거야.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정말 이제 돈 때문에 서름 당하기 너무너무 싫어. 혹시라도 엄마 이혼하면 너희가 이해해줘. 아무튼 미안해. 기껏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 여행인데.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 그거 돈 아빠가 낸 거야. 엄마가 여행 가고 싶어 한다고? 자식들이 보내준다고 하면 더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작년에 엄마 친구가 그렇게 여행 가서 부러워했다며. 조 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가서 아빠가 엄마 또 속상하게 했나 보지. 돌아와서 대화 잘 나눠봐. 그렇게 전화를 끊자 심란해졌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이혼 도장을 찍을 거라고 다짐 또 다짐을 했는데 말이죠. 조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남편이 한 행동과 말들이 전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작 여행 한 번에 풀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에서 조 씨에게 막말 한 것만 따져도 남편은 할 말 없었죠. 조 씨는 최대한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저녁에 돌아가는 일정이라 촉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두세 군데는 돌아다닐 수 있었고 갈치구이도 먹었죠. 그리고 조 씨는 공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수수료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 씨와 남편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짐을 찾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차 안 타고 갈 거야? 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안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고 하자 남편이 무뚝뚝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조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기엔 멀고 버스를 타기엔 한 번에 집 앞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는 마지못해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이혼 못 해줘. 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그럼 방 하나를 얻어줘요. 나 나가서 살게요.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내 돈 내가 벌면서 쓸 테니까. 지금 그게 말이 돼? 나한테는 그게 더 행복할 정도로 당신 때문에 괴로워. 내가 뭐 당신한테 언제 그렇게 인색했다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돈 쓰지 말라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 뭐라고 충분히 했어? 내가 그래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몰라. 내가 그 정도로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다고는 생각 안 해, 솔직히. 근데 당신이 나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여행도 같이 하기 싫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면 내가 미안한 거겠지. 미안한 거겠지는 도대체 사과인지 아닌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은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나이에 이혼하면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죠? 돈 많으니까 사 먹어요. 당신이 힘들게 번 돈 쓰기만 하는 여자 없어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그 정도로 쓰레기인 줄 알아? 진짜 너무하네. 나는 뭐 하루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본 줄 알아. 무슨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신 무슨 부동산 학원인가 뭔가 다닌다며. 그거 다녀. 그게 다예요? 아니, 말은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당신 통장에 따로 목돈 넣어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은 전부 남편이 관리해서 조 씨에겐 목돈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생활비를 받거나 카드를 긁는 시기였죠. 5천만 원 넣을 테니까. 당신 써. 그 말에 조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20년치 용돈인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신 맘 편히 쓰라고 넣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옷을 사든지 빵을 사 먹든지.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당신 미워서 그런 거겠어? 그랬으면 진작에 같이 안 살았지. 조 씨는 남편의 바뀐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여행 경비를 남편이 냈다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 말대로 남편이 조 씨를 무시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것만 보인다더니 하지만 10번 못하다가 또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고 조금 태평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못하고 돈도 준다니까 어쩌면 몸 편하게 남편에게 붙어 사는 게 현명한 결정일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또다시 무시하면서 산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내일 넣어줘요. 그래서 조 씨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믿져야 본전이었으니 말이죠. 조 씨는 다음 날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날아오는 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조 씨가 어디서 긁어도 자신은 알 수 없도록 말이죠. 그것만 해도 조 씨는 숨 쉴만 했습니다. 게다가 학원까지 따로 등록해주고 퇴근길에 옥수수 크림빵을 5개나 사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지. 상하지?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사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조 씨는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위기에서는 다정해질 수도 있는가 보다 싶었죠. 조 씨는 옥수수 크림빵을 한 입 베어물며 달콤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변할지 아니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김장의 사위 도움을 왜 받아? 왜 일을 시키냐고. 얼마 안 시켰어. 이서방 추울까봐 내가 부엌에서 하라고도 했는데 뭘.
왜 이렇게 사위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사위가 뭐 공짜로 생긴 엄마 머슴이라도 돼?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김장할 때 사위한테 도움 좀 받을 수도 있지.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제 이서방도 그래. 엄마가 자기 너무 부려먹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간 어린 손주를 거의 매일 봐줬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김장도 못 도와주겠다는 딸과 사위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부모는 희생해도 되고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다는 딸과 사위. 그러면서 김장할 때 사위를 부려먹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심 씨는 혼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서 김장 돕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위는 뭐가 그렇게 달라서 백년 손님을 운운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다 딸이 친정엄마를 업신여겨서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 씨 또한 딸과 사위가 자신을 부려먹는 걸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 씨가 없으면 당장에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심 씨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걸 끊은 뒤에야 후회할 테죠. 하지만 심 씨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부모를 부려먹는 딸과 사위에게 가르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심 씨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1시간 정도 거리에서 혼자 살면서 직장을 다녀 만날 일이 많지 않았고, 딸 김수연은 30 후반으로 심 씨와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지만 심 씨가 손자를 봐주고 있어서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홍제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 끝나고 몇 시간만 데리고 있어주면 되는데. 어느 날 딸이 심 씨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손자가 어렸을 때는 딸이 휴직을 해서 키웠는데 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보냈고 딸은 복직했습니다. 안사도는 워낙 멀리 살아서 애초에 부탁할 수도 없었고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냐. 이 나이에 손주 봐줬다가는 허리 부러져. 손자를 봐달라고 하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도 해서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후에 일하고 있는 거 알잖아. 식당에서 일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애를 돌봐주면 돌봄비를 주겠다길래 솔깃했죠.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정도 줘도 돼? 3시 반부터 7시까지만 봐주면 되는데 주중에만. 100만 원으로 무슨 애를 보라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식당 다니는 게 낫지. 식당도 저녁에만 일했는데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 씨가 손해보는 것이었죠. 그래도 애 밥 먹이거나 씻길 필요도 없고 그냥 7시까지 데리고만 있어주면 되는데 식당 일보다는 쉽지 않을까? 애를 어떻게 데리고만 있어? 칭얼거리면 안아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런데 150만 원은 줘야지. 150만 원? 딸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새 애 봐주면서 그 정도 돈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딨나 싶었습니다. 남이었다면 절대 듣지 않을 부탁이었죠. 그러면 150만 원 드릴게요. 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숨 섞인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심 씨는 그렇다면 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딸의 말처럼 식당 일보다는 훨씬 편할 테니 말이죠.
손자도 보고 돈도 버니까 나은 선택인 것 같았죠. 결국 그때부터 심 씨는 오후마다 딸의 집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다행히 야근이 잦은 직장은 아니라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딸이 꼬박꼬박 집에 왔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 별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어린이집 다녀와서 거실에서 놀았지. 찬장에 있던 간식 꺼내서 줬고. 이서방 언제 와? 한 30분 정도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서방한테 태워달라고 해야겠다. 사위가 늦으면 버스 타고 집에 가곤 했는데 일찍 온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몸이 힘든데 집까지 버스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태워주면 10분 안에 도착하니까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얌전한 편이라 손은 많이 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걷게 되자 소파에 누워 있다가도 금방 가서 붙들어야 했으니 말이죠. 저녁 먹고 가요. 아니야. 요새 소화 안 돼서 집에서 그냥 누룽지 끓여 먹을 거야. 저녁에 종종 딸 집에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30분 정도 지나자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아, 네. 장모님, 사위는 가방을 두더니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사위의 차를 타고 도심을 살짝 벗어나자 한산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심 씨는 마당에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이서방. 잠깐 들어와서 뭐 좀 해줘. 네. 사위가 차에서 내려서 심 씨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거 옷장 좀 옆으로 치워봐. 천장에서 물이 샌 것 같은데 주말에 사람 오기로 했거든. 근데 가구를 싹 치워놔야 한다네. 자기들이 그건 안 한대. 안 네. 잠시만요. 역시 사위가 가까이 사니까 좋긴 했습니다. 무거운 걸 옮길 때 부탁하면 되니까 따로 돈을 써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었죠. 장모님, 이거 혼자서 옮기긴 힘들겠는데요. 그럼 어떡해? 내가 옮길 수도 없고. 그러자 사위가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장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불 같은 건 미리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무겁긴 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옮겨요? 그쪽 벽에 붙은 거는 싹 빼놔. 하필이면 가구가 쭉 붙어 있는 쪽이라 사위는 금방 땀범벅이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는 건데. 양복을 입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 가볼게요. 가구를 전부 빼놓고 사위가 지친 기색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갖고 가. 수고했으니까. 심 씨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음료수 상자를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그걸 빤히 내려다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나 입원했을 때 그때 옆집 아줌마가 사온 거야. 새거. 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김장하니까 좀 와. 알겠지? 그러자 사위가 네하고 조용히 대답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심 씨가 애를 봐준 뒤로는 김장 때마다 딸과 사위를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몇과 함께 하니까 배추 양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힘쓸 사람이 필요해서 오히려 딸은 안 와도 사위는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참 착한 사위를 뒀다면서 칭찬을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 말이죠. 엄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일 잘 안 시키지 않아? 다음 주에 김장에 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절인 배추가 잔뜩 든 고무 대야를 옮기고 있는 사위를 보니까 안쓰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너도 명절에 시집 가서 차례상 차리고 하잖아.
김장 때도 가고. 너는 젊은 애가 남녀 평등을 몰라? 우리 차례상 다 사서 지내고 김장은 딱 한 번 갔어. 수육만 먹고 왔고. 그러니까 사위 부려먹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엄마는 무슨 죄로 애 봐줘? 사위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장모가 고생하는 걸 알면 사위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걸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이 얘기가 나오자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서방,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에 말이야. 잠깐 시간 좀 내줘. 무슨 일 있으세요? 화요일 저녁 일찍 퇴근한 사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토요일에 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당일치기로 놀러 가거든. 그래서 이서방이 운전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5명이라 버스를 빌리기도 인원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말이야. 이서방 차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모셔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같이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아, 네. 그러면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네. 순순히 대답한 사위는 심씨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홍재 아빠 운전시켜? 왜? 아니, 놀러 가는데 왜 사위를 운전기사로 만들어? 이서방도 주말에 좀 쉬게 둬. 딸의 말에 심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주말마다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심씨가 운전을 부탁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심씨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자식 없어? 다 멀리 사니까 그렇지.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토요일에 내가 갈게. 싫다, 얘. 운전 많이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해야지.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니? 너 면허도 늦게 땄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종일 운전을 시켜?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 이서방 주말에 일 없는 거 아는데 뭘.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거든? 2주 전에 너희 홍제 맡기고 놀러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건 결혼기념일이라. 어쨌거나 너희는 그렇게 엄마 부려먹으면서 하루 시간 내주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전화까지 했니? 심씨가 서운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애를 맡기는 건 되고 왜 심씨가 자식에게 뭐 좀 부탁하려고 하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것이지 몰랐습니다. 됐어. 그러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서방은 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해. 심씨는 딸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일에도 봐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홍제 못 봐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사실 안 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딸이 괘씸해서 해본 말이었습니다. 심씨가 그 정도로 책임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사위가 전화를 걸어서 토요일에 나오겠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나서야 기분이 풀렸습니다. 사위는 괜찮다는데 왜 딸이 나서서 난리를 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게 심씨와 사위 사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씨는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멀리 있으니까
사위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왔어? 시간 잘 맞췄네. 주말 오전 6시. 사위가 퉁퉁 부은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라 조금 어두웠습니다. 졸음운전하면 안 돼. 사위가 피곤해 보여서 한마디 했더니 눈을 비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태워서 가야 하니까 얼른 출발해. 둘둘씩 짝지어 다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위가 어딨어? 세상에. 다들 사위 칭찬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심씨는 그걸 흐뭇하게 쳐다보았죠. 여행은 재미있었습니다. 역시나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원하는 곳에서 차를 세워서 사진도 찍으니까 좋았죠. 아이고, 종일 얻어타서 미안하네. 미안하긴. 우리 사위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좋지 뭐. 여행지에서 밥도 모임비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가. 그래. 어서 들어가. 사람들을 먼저 다 내려주자 저녁 8시에 가까워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서방, 오늘 정말 고생했어. 심씨가 사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지 않고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서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수고해서 우리 모임비에서 따로 챙긴 거야. 아니에요. 장모님, 안 주셔도 돼요. 에이, 그래도 받아. 내가 뭐 공짜로 사위 부려먹는 그런 나쁜 장모야?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걸로 들어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서 들어가던지 해. 네, 오늘 그래도 재밌었지? 심씨는 사위랑 같이 여행하는 기분도 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심씨의 물음에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가 봐. 수연이도 기다리겠네. 네. 그러면 쉬세요. 가보겠습니다. 심씨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일 돌아다녔더니 참 고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까 문 밖에 딸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너 또 애 맡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오늘은 힘들어서 못 봐줘. 어제 하도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오늘은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애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용건으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지. 엄마, 어제 이서방한테 봉투 준 거 있잖아. 봉투? 그래. 수고했다고 봉투 줬지. 근데 10만 원 넣은 거 맞아? 왜? 운전해줬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모임비에서 뺏어준 거야. 어제 종일 운전시켜놓고 1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 따지는 말에 심씨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밥도 주고 그 정도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2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5만 원은 금액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모임 사람들과 상의해서 준 돈이었습니다. 기름값도 따로 안 줬잖아. 그런데 10만 원만 주면 어떡해? 심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긴 한 것 같았습니다. 한 3만 원 더 주면 돼? 기름값 하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기름값이 3만 원밖에 안 나왔겠어? 10만 원이면 기름값밖에 안 돼. 기름값이 무슨 그렇게 비싸?
딸의 말에 심 씨는 무척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달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더 달란 소리야?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돈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사위 부려먹고 그러지 마. 내가 이서방 보기 미안해서 죽겠어. 봉투에 10만 원 들어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고. 이서방이 돈 적다고 뭐라고 해? 아니, 안 하지. 근데 왜 네가 난리야? 매번 딸이 문제였습니다. 아침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였어. 그 정도면 됐지? 무슨 돈 바라고 운전했니? 그것도 내가 생각해서 준 거지. 주기로 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우리 홍제 봐주면서도 돈 계산 정확하잖아.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받고. 그 말에 심 씨도 발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니? 내가 많이 받는다고. 원래대로라면 그거의 2배는 받아야 돼. 딸이라고 기껏 봐줬더니 2배? 그럼 오후에만 몇 시간 보고 300 받아간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왜 이렇게 말끝마다 빈정을 상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너 이러면서 무슨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심 씨는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딸에게 쥐어줬습니다. 자, 이제 됐지? 기름값 해. 내가 살다 자식이 부모 위해 운전 좀 해줬다고 돈 받아간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그것도 20만 원씩이나.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런 말이 아니긴. 돈 때문에 이 아침부터 애까지 데리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서방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홍제랑 키즈카페 가려고 나온 거야. 나온 김에 들른 거고. 겉봐. 이서방 피곤해한다고 눈치 주는 거잖아. 아니, 됐어. 갈게. 딸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 씨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자한테 아는 척이라도 할 텐데 쳐다도 안 봤죠. 딸이 돌아가고 나서도 화가 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모님. 자고 있었는지 사위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방 생각엔 10만 원이 부족해? 심 씨가 다짜고짜 묻자 사위가 당황해했습니다. 아니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딸이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엄마가 못마땅해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사위한테 부탁도 못 하겠어. 아니에요. 장모님. 홍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참나. 내가 이서방 부려먹는다고. 그러지 말라잖아. 기름값도 안 줬다고. 심 씨는 사위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위는 심 씨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홍제 엄마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죄송해요. 얄미운 딸보다는 그래도 사위가 낫다 싶었습니다. 나도 힘들지 않아서 홍제 봐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서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네. 알죠.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억지로 부탁하더니 내가 뭐 좀 해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시겠죠. 죄송해요. 운전하는 거 안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서방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네. 그럼요. 사위와 통화를 마치자 그래도 조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사위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심씨가 사위를 불러 문짝을 고쳤을 때도,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내다버릴 때에도 딸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감기 걸렸어? 딸이 먼저 퇴근해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녁을 먹고 가려고 소파에 앉아서 밥이 다 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자꾸만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으슬으슬한 것 같더니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찌개에 침 안 튀게 해. 나이 들면 감기만 걸려도 온몸이 아파. 알았어요. 아참. 다음 주에 김장할 거야. 그러자 딸이 부엌에서 나와 봤습니다. 김장? 해야지, 우리도. 토요일 새벽에 와. 오래 절여야 되니까. 알겠어요. 올해는 더 많이 할 거야. 원래 많이 했잖아. 식구도 얼마 없는데 왜 자꾸 늘려? 네 이모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해야지.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각자 먹을 거 자기가 하면 안 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원래 김장은 다 같이 하고 다 나눠 먹고 하는 거야. 그런데 딸의 감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탈이 났습니다. 우리 다 감기 걸려서 고생 중이야. 얘 그래도 김장에는 와야 해. 홍재도 아파서 오늘 오전에 병원 다녀왔어. 목요일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이서방은? 이서방도 훌쩍거려. 걱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김장에 못 온다고 하면 지장이 컸습니다. 약 부지런히 먹어. 토요일에는 꼭 와야 하니까. 알았어. 그런데 금요일 밤, 결국 딸에게서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좀 잘하지. 왜 하필이면 김장하는 날에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김장하기 싫어서 꾀병이라도 부리나 싶었습니다. 너는 못 와도 이서방은 와야 해. 이서방도 몸 안 좋대. 심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오라고 해. 그 고무통이랑 그런 걸 어떻게 여자들끼리 옮겨? 지훈이 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일찍 말했어야지. 어떻게 당장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해? 가깝지도 않은데. 동네에 다른 아저씨들 없어. 옆집과 건너집 여자와 함께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옆집은 과부였고 건너집은 심씨가 더 힘이 좋을 정도로 남작이 비실비실했습니다. 결국 사위가 꼭 필요했습니다. 몇 포기 할 게 아니고 지난번보다도 50포기나 더 담글 예정이었으니 말이죠. 알았어. 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사위가 집으로 왔습니다. 옷 단단히 입고 해. 따뜻하게. 김장을 마당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심씨는 두꺼운 외투를 하나 꺼내서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몸도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봐. 배추를 절일 큰 통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마당 가운데로 사위가 옮겼고 그 다음에는 배추가 담긴 통도 끌어다 놓았습니다. 어이구, 힘 좋네. 역시나 사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추를 손질하고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허리 아프겠어. 괜찮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해. 구부정한 자세로 소금을 뿌리고 배추를 옮기고 하니까 힘들 만도 했습니다. 심씨는 잠시 사위를 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을 시작했는데 심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젊어서 팔팔해 보였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니 역시 젊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아이고, 고되다.
뚜껑을 덮어서 두자 배추 절이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밥 먹고 하자. 심씨가 대충 밥을 준비했습니다. 생선 몇 마리 구워서 누룽지에다가 다 같이 후루룩 먹었죠. 양념할 재료 손질해야 하거든. 여기 앉아서 이것 좀 썰어. 이 정도 크기로. 심씨가 부엌 바닥에 도마를 두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에 추우니까 여기서 썰어. 심씨와 다른 여자들은 부엌이 좁아서 바깥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위만 따뜻한 데서 시키네. 그걸 보고 옆집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사위 내가 챙기지. 이서방 그거 하고 옆에 무 있잖아. 그거 채 썰어야 되거든. 채칼로 가로. 부지런히 해야 돼. 엄청 많으니까. 네. 사위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김장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료 손질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점심도 또 된장국 말아서 먹고 배추 뒤집고 전쟁 같았습니다. 이서방 이리 좀 와서.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것 좀 부어. 큰 대야에 양념을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액젓을 좀 더 넣을까? 그러자 사위가 끙 소리를 내었습니다. 힘들지? 사위의 어색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것 좀 섞어봐. 이게 제일 힘들어. 여자들은 못해. 고무장갑을 주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큰 대야에 가득 담긴 양념들을 보니까 사위는 질린 듯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양념을 섞기 시작한 사위가 힘든지 자꾸만 윽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게 재밌는지 여자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죠. 온몸을 써야지. 온몸을. 네. 아이고, 몸 안 좋다는 사위가 힘들어 보여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씨가 했다가는 일주일 내내 알아 누울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양념을 비비고 사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오른손으로 허리를 짚고 있었죠. 찬물에 배추를 한 포기씩 헹궈 소쿠리에 받쳤습니다. 그것도 사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배추 헹궈야 돼. 그래도 남자 힘이 있으니까 금방 되네. 사위가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리고 여자들이 수도가에 앉아서 물로 헹궜습니다. 배추를 다 씻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아이고, 얼른 해야겠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넣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많은 배추를 다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후 김장을 다 끝냈을 때는 해가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해. 다음엔 좀 줄여. 힘들어 죽겠다. 허리가 아플 만도 했습니다. 다들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사위도 녹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지런히 놓인 김치통들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이서방 마당 좀 정리해야겠다. 통들 전부 씻어가지고 저기에다가 엎어놔. 그럼 우리는 가볼게. 여자들이 김치를 챙겨갔고 심씨가 사위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당도 좀 쓸어주고. 심씨도 자잘하게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청소를 하자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김치 몇 통 줘? 저희는 2통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 먹고 또 가져가서 더 먹어. 사위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녁밥을 챙겨줄 걸 그랬나 싶어서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도 집에 가서 편히 먹는 게 낫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팠습니다. 추운 데서 중노동을 했더니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는 점심쯤이 되어서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 조금 있자 아들이 왔습니다.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 수육했어? 했지. 얼른 앉아. 김장 잘했어? 엄청 많이 했다며. 잘했어. 네 매형이 와서 다행이지. 맛있는데? 심 씨는 어제 담근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 때 한 통 가져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많이 마셨어? 아니,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먹었어. 많이 먹었으면 오늘 못 왔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대문 밖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김치 더 가져오라고 그래? 아니요. 어제 잠바를 두고 가서요. 그런데 사위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심 씨의 아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매형, 오셨어요? 사위가 아들과 식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쩐지 심 씨는 찔리는 기분이 됐습니다. 어제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김장 후에 수육도 안 먹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집이나 건너집도 집에서 먹겠다고 해서 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서방도 앉아서 한입 해. 아니에요. 홍재 엄마가 밥하고 있어서요. 그럼 돼지고기 삶아서 어제 담근 김치에다가 먹어. 아주 맛있네. 네. 사위가 돌아섰고 심 씨와 아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매형 왠지 얼굴이 안 좋은데. 아프대. 어제보다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있다가 전화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녁까지 먹고 돌아갔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왔었다면서? 왠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훈이 못 온다면서 돼지고기 먹으러 올 시간은 있대. 어제는 왜 안 온 거래? 왜 안 오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 거지. 토요일에 걔가 무슨 일을 해? 사실 친구들과 약속 때문에 못 온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딸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둘러댔습니다. 근데 딸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서방 응급실에서 수액 맞어. 뭐? 정말? 어제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그래? 얼마 안 시켰어. 이서방 추울까봐 내가 부엌에서 하라고도 했는데 뭘. 심 씨는 다소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이서방 건강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말이죠. 그래놓고는 김장한 거는 고기까지 삶아서 아들 먹이고 맨날 아들 같다고 하더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해? 이서방이 얼마나 서러웠겠어? 그걸 그새 가서 말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누구는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 머슴처럼 일하고 누구는 편하게 먹기만 하고. 그건 정말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취급했다고 생각해봐. 뭐? 네 시어머니가 그랬어? 아니, 우리 시어머니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사위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엄마 아들은 아까워서 일도 안 시키면서 사위가 뭐 공짜로 생긴 엄마 머슴이라도 돼?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김장할 때 사위한테 도움 좀 받을 수도 있지.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어제 이서방도 그래.
엄마가 자기 너무 부려먹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뭐? 사위가 그런 말을 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군말 없이 했으면서 뒤에서는 꼭 이렇게 일일이 일러 바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려먹는다는 말을 사위가 직접 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김치를 뭐 나 혼자 먹으려고 담갔어. 그렇다고 우리 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1년에 많이 먹어야 2통이야. 친척들까지 다 나눠주려고 담그는 걸 왜 사위를 시켜? 그래놓고 아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부르지도 않고. 다음 날에 고기 먹이고 김치도 싸줬지. 아들 같은 사위가 어디 있어? 엄마는 사위가 어렵지도 않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아들 불러서 고기 좀 먹였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심씨가 자기들을 위해 해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까먹어버리고 지들이 희생한 것만 생각하니까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서방 절대 김장에 안 부를게. 그리고 주말마다 불러서 뭐 옮겨라, 뭐 고쳐라. 그것도 하지 마.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심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발 이서방 좀 괴롭히지 마, 어? 심씨는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래. 안 부른다고. 대신에 나도 내일부터 애 안 봐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딸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심씨가 화난 만큼 딸도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김장 때문에 응급실에 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는데 사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애 안 봐주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딸은 기가 막혀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오지 마. 나도 엄마한테 15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맡길 마음 없어. 이제. 뭐? 내가 그때도 말했지. 2배는 더 줘야 된다고. 어린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안 맡기겠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심씨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래서 애 봐준 공없다고 딸은 자기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심씨는 다음날 정말로 딸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독한 기집애. 못 이기는 척전화 한 통이라도 했다면 심씨도 손자를 봐주러 갔을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아니면 봐줄 사람을 당장 구하기 힘들 테니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로 심씨에게 애를 안 맡길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씨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딸에게 받는 150만 원이 심씨의 생활비였는데 그게 당장 다음 달부터 끊긴다면 심씨도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벌어야 노후에 덜 까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딸이 더 괘씸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식당도 그만두게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나 싶었죠. 한 달이 지나자 심씨가 못 참고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호음이 한참 울리더니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방. 네. 장모님, 지난번에 말이야. 김장하고 나서 병원 갔다면서? 아, 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비리비리하게 하니 내 말은 고생했다 이 말이지.
미안한 마음에 주저리 아무 말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몸 좀 괜찮아? 한참 지났는데요. 뭘? 다른 게 아니고. 홍제는 어떻게 했어? 누가 봐줄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애엄마가 도움이 있었어요. 어이고, 금방 구했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람 쓰려고 그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 쓰기 싫다고 그랬잖아.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잘 봐주셔서 괜찮아요. 애를 잘 봐준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말다툼 좀 했다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기어이 도우미를 고용한 딸도 야속했습니다. 심 씨는 최근에 식당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딸이 다시 연락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손자 돌보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었습니다. 내 손자 매일 봐서 좋기도 하고 종일 보는 것도 아니기에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도 큰 돈이었죠. 내가 다시 봐줄 수도 있는데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심 씨가 먼저 은근히 운을 뗐지만 사위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적게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안 봐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위는 이만 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심 씨는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어쩐지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를 안 봐주겠다고 한 건 심 씨였는데 어째서 딸과 사위에게 쫓겨난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전화를 다 했어. 심 씨가 불퉁하게 말하자 딸이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곧 이사가. 뭐? 어디로? 홍제 아빠 발령나서. 엄마 피해서 이사까지 가니? 심 씨가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발려나서 가는 거긴 한데. 좀 떨어져 사는 게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반가웠어. 뭐? 딸의 말에 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엄마가 그동안 홍제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는 거니? 고맙지. 맨날 고맙다고 했잖아. 150만 원 많은 줄 알면서도 그래서 준 거잖아. 내 월급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어. 우리한테는 그래도 엄마 용돈 하라고 이서방이 흔쾌히 준 거야. 아니, 이런 말 이제는 소용없고. 엄마도 더 이상 손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시라고요. 심 씨는 2달 뒤에 이사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돌보기 힘들긴 했어도 딸과 가까이 살아서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고 말이죠. 그런 딸이 떠나간다니까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멀어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슬픈 한편 딸이 야속했습니다. 끝까지 심 씨에게 매정한 것 같았습니다. 사위 고생시킨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해준 게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었죠. 그렇게 2달 뒤에 딸은 이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전과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쩐지 심 씨는 외로운 기분이 됐습니다. 명절 때는 오겠지만 그래도 외로웠습니다.